안녕하십니까.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시행 내용을 준비해 봤고요. 그 시행 규칙은 출제 범위에서 빠지기 때문에 제외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해서는 그 항목 자체가 그 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백 페이지 되는 형법과 형소법과 다르게 관련해서 총 따져봤자 100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40문제 나온다는 소리는 각 조당 문제를 한 문제에서 많게는 3문제 가까이 많이 낸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짚어드리는 부분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겠죠.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관련해서 지금 에듀피디 플레이를 이용하는 분들은 어떻게 1.4에서 1.6배속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투가 조금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은 1.4배속 혹은 1.6배속 정도 이용해 주시고, 또 직장인들은 이 강의를 mp3로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다운해서 점심시간 혹은 퇴근 시간, 출근 시간에 자주 들어주셔야 돼요. 법이라는 것은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거나 한다기보다는 누가 더 많이 읽고 누가 더 많이 보고 누가 더 많이 숙달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 구슬땀이 필요한 시기라는 소리죠.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1조 목적은 패스합니다. 여러분들 목적은 한번 읽어만 보시고요. 관련해서 2조 정의 부분 들어갈게요. 정의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밑줄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 자료는 에듀피디 학습자료실에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다운받아서 꼭 프린트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프린터가 없다 하는 분들은 뭐 회사나 아니면 PC방이나 아니면 이제 동사무소 가면은 프린트 이용할 수 있으니까 꼭 프린트를 하셔서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밑줄 그을게요. 수급권자, 수급자, 수급품, 보장기관, 부양 의무자, 최저 보장 수준, 최저 생계비, 개별 가구, 소득 인정액 모두 다 밑줄을 긋습니다. 그 밑에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여기까지 밑줄을 그시고,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조당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온다 했을 때 여기에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 부분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들어가 보자면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그럼 반대로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그죠? 자, 그러면은 수로 따지면은 수급권자가 더 많고 수급자가 좀 적겠죠. 왜냐면은 자격은 있으나 신청 안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은 수급자라는 거는 모두 다 수급권자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격이 있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리고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금전 또한 물품을 말한다. 금전 또는, 자, 물품도 됩니다. 그리고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가로하시고 별표 칠게요. 이게 과거에는 국가만 해당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지방자치단체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온다면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기관이다. 틀리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그것도 틀리죠? 이 두 개가 몽땅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가 되어야지 정확한 내용이에요. 자, 넘어가면 5. 부양 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일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일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자, 여기다가 밑줄 그을게요. 사망한 일촌의 직계혈족 배우자는 제외한다. 쉬운 말로 내가 애가 이제 아들이 있는데 결혼을 했어. 그래서 내가 며느리를 봤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의해서 교통사고로 어떻게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며느리는 내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된다는 소리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6. 최저 보장 수준이란 국민의 소득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용 등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밑줄 그을게요. 급여의 종류별로 여기다가 가로치고 별표까지 합니다. 급여의 종류가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급여의 종류별로라고 밑줄을 그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최저생계비라는 게 고정으로 딱 정해져 있었어요.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이하의 소득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최저생계를 그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게 고정값으로 딱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급여의 종류별로 선정 기준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급여의 종류에는 뭐 생계, 주거, 교육, 뭐 의료 급여라든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마다 제공되는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라든지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조금은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졌기도 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디테일해졌다.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자, 넘어가서 자, 7번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20조의 2제 사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자, 계측하죠. 뭐 이거는 뭐 그렇게 문제로 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아닌가 해서 7강은 그냥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측을 하는구나.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8번 개별 가구란 개별 가구 별표 치시고, 자, 이번 시험 출제 범위에 시행법과 그 보장법과 그 시행령이 들어가죠. 그리고 특히 시행령에서는 이 개별 가구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써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문제 가능성도 있다. 자, 그러면은 들어가 봅니다. 개별 가구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에 따라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 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자, 수급자, 수급권자 차이 여러분 아시죠? 이제는 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 개별 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구체적인 사항을 봐야겠죠. 자, 그러면 일로 올려서 자, 개별 가구 관련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개별 가구는 관련해서 주민등록법 제6조 1항 이런 거는 뭐 그냥 보시고 넘어가면 돼요. 몇 조 몇 항 이런 거는 외울 필요 없고,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자, 여기서 동거인 제외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를 치시고, 자, 동거인은 제외된다. 같이 살아도 동거인은 제외된다. 그죠? 자, 그리고 제1호 외의 사람으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요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 항목에 해당되면 또 개별 가구에 포함이 된대. 한번 볼게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와이프. 자, 근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배우자인 사실상 혼인관계, 쉬운 말로 사실혼에 있는 사람, 동거를 한 15년 했어, 20년 했어. 와이프야, 그죠? 사실혼에 있는 사람은 포함한다. 그 사람은 동거인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은 동거인이자 배우자, 사실혼에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자, 예외권이죠, 그죠? 동거인은 안 된다고 나와 있지만은 사실혼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 친구가 아버님 저 학교 다녀야 되는데 1년간만 아버님 댁에서 작은 방 남는 거 살아도 안 될까요? 해가지고 걔는 근데 포함이 안 돼. 그죠? 하지만은 내가 어떤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갑자기 동거를 하게 됐어. 그럼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동거인이지만.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자, 여기다 30세 미만. 이런 게 나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 자, 미혼에다가 대가로 치시고 30세 미만에다가 별표 한 번 더 칠게요. 자, 차이점 나오시죠? 대충 뭐 어떻게 나올지 아실 거예요. 뭐 23세 미만인 사람, 24세 미만인 사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뒷부분 가면은 그 나이가 이제 자녀 중에 23세는 어쩌니, 24세는 어쩌니 이런 거 튀어나와요. 그럼 거기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몇 세? 30세 미만. 어떤 미혼 자녀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뭐 생계 및 주거 뭐 이건 당연한 내용이니까 건너뛰고요. 자, 그러면은 가나다가 있잖아요. 가나다가. 그죠? 그럼 문제가 만약에 사지선다다라고 하면 어떻게 내겠어요? 여기다가 쓸데없는 거 하나 딱 끼워 넣어 가지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런 거 넣겠죠. 그러면 헷갈릴 만한 게 여러분들이 동거인은 제외되는데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거를 바꾸거나 아니면 여기에 없는 생뚱맞은 걸 넣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자, 보면 이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 가구에서 제외한다. 자, 1번은 어떻게 돼요? 요런 사람은 포함한다예요.
그죠? 근데 2번은 요런 사람은 뺀답니다. 뺀다. 그죠? 한번 볼게요. 자, 1.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 관련해서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내 아들이 군대를 갔어. 얘는 뺀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 자, 여기 봅니다. 최근 6개월 이런 거예요. 작년에 지금부터 한 2년 전쯤에 우리 아들이 저기 외국에서 1년간 살다 왔어요. 아니야, 최근이야. 검사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우리 아들 지금 외국에 있어요. 혹은 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한 100일 정도 있었어요. 빠진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 및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교도소, 구치소, 치료, 감호시설. 지금 어디가 있어? 교도소에 있어. 그러면 걔는 뺀다는 소리예요. 그죠? 자, 그리고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이미 이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어. 장애인 보장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종 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실종됐어. 아들이 있는데 실종됐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제외를 한다. 자, 그리고 이 항이 7번까지 있죠.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청, 또 합시다.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1개월이 안 됐어도 어떻게 돼요? 시장이나 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관련해서 이런 사람들이 확인이 된 경우에는 우리 아들이 지금 실종이 됐는데 아직 3주밖에 안 됐어. 한 2주밖에 안 됐어. 혹은 일주일밖에 안 됐어. 근데 이게 관련해서 그 정보기관에서 요청하는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제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7. 그 밖에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그 밖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있는데 나랑 이제 결별했어. 날 다시는 우리 아버지를 보지 않을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어디 집 나가서 사는데 어디 사는지도 난 잘 모르겠고 실종은 아닌 것 같고 전화하면 받기는 하고 의절했어. 근데 내용이 이제 증명이 된다면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어떻게 제외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은 1번부터 7번까지 있고 여기에서 한 2개, 1개 정도 혹은 이 1번부터 7번까지를 쫙 나열하고 어떻게 해요? 다음 중 옳은 것을 묶은 것으로 말한 것은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리을, 미음 해가지고 이런 문제 내겠죠.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여러분들이 내용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이 차상위 계층 하는 거는 이쪽 10번문을 들어간 다음에 할게요. 자, 아까 침에 제가 개별 가구까지 했기 때문에 소득 인정에 이제 들어갈 차례죠. 자, 소득 인정액. 이러한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자,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면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면 뭐가 돼요? 소득 인정액이 돼요. 그럼 문제 좀 희한하게 꼴라면 어떻게 돼요? 소득 환산액이란 소득 평가액 플러스 소득 인정액이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문제 낸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의 개념에 소득 인정액이 제일 큰 거구나. 그리고 소득 평가액과 소득 환산액. 앞에가 소득 붙으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문제 틀리면은 굉장히 뼈 아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관련해서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소득 환산액을 합친 거구나. 자, 이거 안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편, 환 이렇게 외우든지 아니면 편한 외우든지,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0번 넘어가 볼게요. 차상위 들어갑시다. 차상위. 여기다 쓸게요. 차, 상, 위, 계층. 자, 차상위 계층. 자, 들어가 볼게요. 차상위 계층이란 수급권자,
가로는 삭제하고요. 해당하지 않은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자, 그러면은 대통령령으로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지금 여기서는 안 넣어놨어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시행령에는 있다는 소리겠죠. 여기 볼게요. 자, 시행령을 보니까 자, 여기다가 밑줄 긋고 여기다가 별표를 3개 칩니다. 자,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거를 이제 해마다 이제 발표를 해요. 통계청이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입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해요. 예를 들어서 1인 가족이 얼마고 2인 가족이 얼마고 3인 가족이 얼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발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라고 칠게요. 200만 원. 1인 가족이 뭐 200만 원이라고 쳤는데 그중에서 100분의 50이면 얼마예요? 50만 원 이하죠. 48, 49 뭐 아니면 뭐 42, 38 이런 사람들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요. 근데 그 밑에다가 빈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메모 조금 해볼게요. 자, 봅시다. 기준,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죄송해요. 중위 소득이 있어. 근데 이게 얼마인지는 뭐 예를 들어서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표로 그 구성을 해줄 거예요. 이걸 외울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이래가지고 비용이 얼마만 있겠지. 그죠? 여기에서 1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2인 가족이 100만 원 너무했다. 2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2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잠깐만요. 자, 다시 자 2인 가족이 2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몇 프로에서 차상위가 돼요? 50%죠. 그죠? 자, 근데 하다가 보니까 나는 50%도 안 돼. 30% 밑이야. 25%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입니다. 이해되죠? 근데 차상위란 뭐냐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닌데 50% 밑, 그러니까 31, 32, 33 이렇게 해가지고 50%까지가 어떻게 돼? 차상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차상위는 또 차상위대로 혜택이 있죠. 관련해서. 근데 여러분들 중에 또 좀 주변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차상인데도 불구하고 차상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이제 그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선생님 취업이 안 되는데 우리 엄마가 몸이 아프고요. 우리 동생들은 너무 어리고요. 제가 혼자 일을 해야 되는데 알바로 일을 해봤자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고 나가야 되는 월세는 너무 많고 하다 보면은 근데 알아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차상위인 경우가 은근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걔한테 너는 차상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전기세 감면 혜택이라든지 관련된 내용 뭐 세금 뭐 감면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있다라고 안내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몇 프로? 차상위는 50% 이하. 됐죠? 자, 벌써 뭐 몇 번 강조했어요, 이 부분은. 자, 그리고 자, 넘어가서 기준 중위 소득이란 이것도 있네요. 기준 중위 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을 결정하기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 중위값을 말한다. 자, 여기에서 가구소득이라고 나오죠. 자, 가구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1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구가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 단독 가구냐, 뭐 4인 가구냐. 내가 아들이랑 나랑 단둘이 살아. 2인 가구죠. 내가 와이프랑 부모님 2분 모시고 살아. 한 4인 가구죠. 이런 식으로 가구 소득 중위값을 나란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이게 없어졌긴 했습니다만 1인 가구, 2인 가구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조 넘어가겠습니다. 제3조 급여의 기본 원칙.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1번은 건너뛰고 자, 2번 부양 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한다. 말이 좀 이상해. 그죠?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게 그러면은 여기다가 급여에라고 하는 데다 동그라미 살짝 쳐가지고 보다로 고칠게요. 보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부양 의무자의 부양과 관련된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보다 우선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 법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만 원이 있어. 근데 다른 법에서는 뭐 한 200만 원이 있대. 그러면은 이 법보다 급여를 더 우선해라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 법보다 다른 법을 더 우선해. 우리는 나중에 거기서도 챙겨주지 않은 거 챙길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야, 이게 중요해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쉬운 말로 이 법에서는 100이야. 이 법에서는. 근데 다른 법에서는 200이야. 그럼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위에서 보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얼마 받는 거예요? 200 받는 거죠. 그죠? 근데 거꾸로 보자고요. 이 100에서는 여러분 50만 원을 준대. 근데 다른 법에서는 25만 원을 준대. 그럼 다른 법이 우선이잖아. 그래요. 그죠? 그래서 25만 원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50이 더 높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50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더 좋은 걸로 가져가는 거죠. 그죠? 자, 다시 지우고 제4조 들어가 볼게요. 급여의 기준 등 제4조 1번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번 1번 건너뛰고 2번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그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구 뭐 1인 가구, 2인 가구 막 이런 거 얘기 드렸잖아요. 가구 규모, 거주 지역,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여기 또 나오네. 급여의 종류별로 그죠? 나 막 궁금해지기 시작할 거야. 뭐 급여의 종류가 뭐가 있길래 이게 급여의 종류가 자꾸 튀어나오냐 막 그죠? 좀 이따 설명드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블라블라블라 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됐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밑줄 그을게요. 요렇게도 낼 수 있으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거나 그죠?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누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죠?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만 정하는 게 아니죠.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항상 껴있죠. 그죠? 어디든. 껴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자, 그러면 문제 조금 좀 까다롭게 내자면은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정하고 나가 붙어야 돼요. 그죠? 다른 사람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죠? 협의해서 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3번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 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개별 가구. 왜 가구로 하냐면 결국은 부양 의무자가 있냐 없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내가 있고 와이프가 있고 뭐 아버님 어머니 모시고 있고 내 밑에 아들 딸 이렇게 있어가지고 6인 가구인데 관련해가지고 6인 가구로 하는 이유 자체가 결국 돈 버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부양 의무자가 있느냐 다 6명 전부 다 돈도 못 벌고 있느냐 이거를 따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별 가구로 실시를 하는 거야. 근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양 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덕적으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가 한 달에 용돈 뭐 그래 그럼 얼마 드리고 막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게 도덕적이지만 법적으로는 어때요? 뭐 우리 아버지는 뭐 무슨 상관이야? 우리 아버지 인생 있고 나는 내 인생 있어 해가지고 부양 의무자의 권리 뭐 어떤 내용을 안 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련해서 개인 단위로 하기도 합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로 나오자면 또 딱 느낌 오죠. 개별 단위, 개별 가구 단위로만 실시한다? 아니죠.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개인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다. 그죠? 자, 4번.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 자체의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야, 이거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급여의 범위 수준을 초과하여에다가 별표를 2개 또 칠게요.
자, 쉬운 말로 뭐냐면 법에서는 50만 원을 주라고 해. 근데 내가 지금 딱 보니까 그 중앙행정기관의 어떤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뭐 이런 그 거기서 50만 원 주라고 딱 기준이 정해져 있어. 근데 나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화성에 살고 있다면 화성 시장이 우리는 돈이 많고 노인복지부한테 뭐 잘해줘야지 해가지고 50이 아니라 55만 원을 줘도 된다는 소리예요. 60을 줘도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죠? 다만 그렇게 초과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내가 이런 사유로 우리 쪽은 이렇게 해서 5만 원 더 줬다, 10만 원 더 줬다, 이런 기준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제4조 2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이거는 건너뛸게요. 자, 요 부분 건너뛰었어요. 자, 5조 삭제. 5조 삭제. 이 5조 삭제라 그래서 그냥 삭제됐나 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5조 내용이 원래 뭐였냐면 수급권자의 범위를 말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이제 급여의 종류별로 이제 기준도 달라지고 세분화되고 막 했고, 옛날에는 딱 요 정도 그 수준이면 무조건 그 차상위 뭐 어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했는데 이제는 바뀌었다 그랬죠. 그 5조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요. 수급권자의 범위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개정이 돼서 급여 종류별로 어떤 기준이라든지 혜택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삭제가 됐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정값에서 어떤 그 변동값으로 바뀌었구나. 절대적인 빈곤에서 어떤 선택적인 빈곤으로 바뀌었구나. 똑같은 200만 원을 벌더라도 가구가 10명이야. 내 밑에 애들이 뭐 한 10대 명 있어. 어떻게 할 거야? 200만 원 벌어가지고. 그죠? 이런 내용으로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것만 참고하시고요. 5조의 2, 자, 외국인에 대한 특례.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요것도 자, 대부분 이거 붙고 이거 붙으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보면은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어디까지였냐?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 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여기서는 뭐만 알면 되냐면은 외국인도 조건만 맞으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자, 쓸게요. 그냥 외국인도 그래, 그냥 간단히 쓰자. 가능 이렇게 쓸게요. 이것만 알면 돼. 외국인도 가능해요. 그죠? 자, 근데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지 알아야겠지. 그게 바로 시행령이잖아요. 그죠? 자, 볼게요. 자, 제4조 블라블라블라. 이건 중요치 않아.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혼인이 붙죠. 자,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내가 한국 사람인데 우크라이나 여자랑 결혼을 했어. 근데 우크라이나 여자가 임신을 하니까 내 아이를 갖게 된 거야. 그럼 되는 거야. 그죠? 혹은 내가 여자인데 필리핀 남자랑 결혼을 했어. 내가 임신을 했어. 그러면 그 필리핀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가능한 거야. 자, 그리고 나 대한민국의 국적의 미성년 자녀 계부자. 그러니까 나한테 원래 우크라이나 여자랑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었어. 애가 막 초등학교 6학년 뭐 중학교 1학년 막 이래. 자, 근데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이 우크라이나 여자는 어떻게 돼요? 아들 딸이 생겼죠. 계모가 됐잖아. 계모가. 그런 경우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리고 3. 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 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자, 왔는데 직계 존속이 왔는데, 그러니까 쉬운 말로 내가 이제 부모님이랑 어머니랑 이렇게 모시고 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여자랑 이제 결혼을 했어. 근데 그 우크라이나 여자는 나랑 안 살아. 생계를 같이 안 해. 주거를 같이 안 해. 부모님하고도 같이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직계 존속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 혹은 내 아들과 딸이 있는데 얘는 어디다 뭐 살든 말든 어디다 뭐 이모네 집에 맡겨놓고
나랑 와이프랑만 살아. 우크라이나 여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가나다가 있어. 가나다가. 그럼 또 시험 문제 내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있는 거에서 살짝 바꿔서 내거나 아니면은 가나다를 1, 2, 3, 4, 1, 2, 3으로 해놓고 4번에 전혀 이상한 내용, 뭐 이거 헷갈릴 만한 내용 껴가지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들 한 번 더 체크할게요. 여기는 좀 중요하니까. 자, 혼인 중인 사람으로 다음 갖고 혼인이에요. 혼인.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 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자,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인 뭐 배우자가 이혼하였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혹은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크라이나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근데 내가 사망했어. 죽었어. 근데 이 우크라이나 여자가 나의 애를 배고 있는 상태야. 그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혹은 나는 죽었는데 내 밑에 아들, 딸 한 명씩 있었잖아. 그죠? 그걸 우크라이나 여자가 고맙게도 키워준대. 양육해준대.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빠지더라도. 자, 그 내용입니다. 참, 이걸 적절히 섞어가지고 문제 막 낼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죠? 자, 6조 들어갈 건데 6조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한번 할게요. 조금 쉬었다가.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